21대 총선 결과 경북은 또다시 야당에 표받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인 민심이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안정을 택할 때 지역구 13석 모두를 미래통합당에 준 경북 지역의 민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21대 총선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또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시사토론 진행을 맡은 박세아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경북의 민심을 분석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국은 한동대 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전계환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 경북 지역의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전에요. 먼저 총선에 대한 전체 평가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계환 정치평론가님, 이번 총선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마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저도 유권자로서 많이 놀랐고, 또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심지어 뭐 대통령, 청와대까지 매우 놀라운 결과에 이제 그 자신들의 이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죠. 그 이유는 이번 총선 결과가 아마 여야 간의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이제 100석을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참패를 당한 이 결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많이 준 것이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심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의석수가 너무 적다, 이제 이런 것이죠. 결국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휩쓸고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정권 안정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권 심판론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그런 고민 중에 결국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서 네. 특히 중도층,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보수와 진보를 제외한 소위 말하는 서윙보트라고 하는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 그 결과가 이번 총선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범 180여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도 참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결부가 돼서 이번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180석이 될 것이다. 유시민 뭐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런 얘기도 했고, 아마 그분은 실제 그렇게 될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희망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대다수 정치 전문가, 유권자, 정당도 180대 104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고요. 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와 보니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그냥 쪽집게처럼 맞춘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 선거 전반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네. 이 정도의 큰 의석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그 당시에는 상식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막판에 결국 이변이 벌어진 요인에 대해서도 이제 잠시 후에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이국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역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20대 그 국회는 2016년 4월에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이 있기 전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선거가 세 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 선거를 지금 이제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게 된 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번 그 2020년 선거는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있기 이전에 구성되었던 국회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구도는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짜야 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이 흐름을 보수 제1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네.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막아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선거 막판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상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자면 결국 문재인 정부를 믿고 좀 도와줘야 된다, 이쪽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역사적인 구도를 생각할 때는 그래도 여당이 과반수는 차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 19 사태의 작용이 더해지면서 네. 여당도 놀라고 청와대도 놀라는 이 180석 단독 180석의 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은 또 정반대의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간단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 부분도 역시 그 역사적인 어떤 이 그 큰 흐름 속에서 그 대구 경북 뭐 줄여서 TK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직 이 TK 지역은 새롭게 펼쳐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그 헌정의 구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좀 이 대한민국을 규정해 왔던 정치 구도를 더 지키려고 하는 쪽에 섰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그 선거만큼 각 지역에 출마하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나 또 후보자들의 특성에 따른 그 어떤 표의 갈림이 없었던 적이 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과거지향적인 투표를 하느냐, 미래지향적인 투표를 하느냐 이 차이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수도권의 민심과는 정반대로 어떤 말 그대로 보수적인 지금까지 해온 헌정의 구도를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좀 표를 던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 한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구도로 넘어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대구 경북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뭐 예고편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기대도 있지만 네. 근심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미래통합당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 네. 한 말씀을 좀 드리면,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은 미래통합당의 지지 기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데죠. 네. 정권 심판론. 아마 상당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불만 또는 이제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진보가 유능하냐 이런 질문들은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것은 앞으로도 실력으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미래통합당이 자신의 미래가 없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정책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때리기, 또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그 비호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미래통합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을 때 과연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충분히 정권을 심판해도 되겠다라는 것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권 심판을 하자고 하는 미래통합당이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 자 그러면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면 과연 당신들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정책으로 지금 경제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또 과연 미래통합당의 대안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해야 하는데, 오로지 문재인 싫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은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전략 전술 부재에 의해서 더 큰 패배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말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추후에 이 부분은 더 얘기를 들으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정권 심판을 택한 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뭐 홀대론, TK 패싱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의 여론, 특히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듯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과거 민주당이 득표했던 득표율, 심지어 지난 이제 4년 전의 총선 때에는 실제로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 물론 이제 후보를 13개 지역구에 다 내지도 못했습니다. 6명밖에 못 냈으니까 오히려 득표율이 더 낮았는데,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3개 지역구에 경북에서 민주당이 다 냈단 말이죠. 그때 25.4%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대구 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숫자는 매우 많이 늘었다. 비율로도 늘었다. 심지어 30대, 40대 이제 청장년층의 득표율을 보면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상당수 지역은 오히려 미래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았다. 이제 이런 것은 쏠림 현상이 있다는 이 문제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지역의 민심, TK 쪽에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상당수의 청장년층들이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제 좀 밀고 있다 하는 것은 지역주의가 강화된다거나 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하기보다는 대구 경북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지금 예고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만 더 보태자면 똑같이 수도권이나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또 그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통합당에 대한 득표율은 40% 전후를 유지하는 걸 보면 또 미래통합당도 수도권에서 의석수가 적은 반면에 상당한 이제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역주의의 구도가 좀 깨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사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도 영호남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더 공고해졌다라고도 하거든요. 네, 평론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위험성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한 표라도 적은 지지를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의석수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바깥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 뭐 계산을 해보면 지금 받은 그 의석보다는 더 많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측면, 이 제도의 측면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네. 이제 뒤에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제도를 이제 바꾸는 문제하고 네. 관련이 분명히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선거구제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수도권에 20, 30대 또 한 40대 정도까지 그 연결이 되는 새로운 정치적인 주류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주류라고 하는 뭐 완전히 다수라기보다는 그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유권자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스윙 보터이기도 하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기도 하고 그랬다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40대, 50대와 60대 이상이 그 세대별로는 굉장히 서로 좀 다른 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지 정당도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20, 30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번 선거, 그다음에 지난번 선거까지 포함하면 한 3번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더 밀어줘야 한다고 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미래통합당이든 아니면 보수 야당이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 표를 가져오는 쪽으로 변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도권 선거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수도권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질수록 이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TK 지역은 더더욱이 보수 야당에 올인을 할 가능성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 지역 정치를 점점 더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으로부터 자꾸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의 표의 어떤
그 향방을 보고 그것에 대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이런 식의 전략적인 투표보다는 이제 우리 지역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어떤 투표 쪽으로 투표의 행태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러려고 하면 아래로부터의 공천, 이것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요 부분은 뭐 야당만이 아니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아마 평론가님도 분명히 첨언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천 막바지에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그 공천을 두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패배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선거 막바지에 대구 경북에서 공천 이제 했던 그런 내용들은 거의 막장 공천 수준이었고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를 매우 악화시키는 그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혁신 공천 되어야만 미래통합당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오면서 이것은 뭐 아무나 꽂으면 되는 막대기 공천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대기 공천 수준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호떡집 공천 그리고 포항 공천은 거의 과메기 공천 수준이다. 이까지 이제 남들한테 비아냥을 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경주 공천 문제는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자, 당 공관위에서 두 사람을 김석기 이번 당선인이죠. 이분을 배제하고 자 박병훈 의원하고 김원길 중앙당 위원장을 경선을 시켜서 자, 한 사람이 됐습니다. 박병훈. 그러면 이 사람이 되어서 공천자 발표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무효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공관위에서는 두 사람이 경선을 했으니까 무효니까 남아있는 김원길 위원장에게 그런 공천자로 확정해서 또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최고위가 또 이것을 무산시킵니다. 그러면서 김석기 의원을 넣은 상태에서 다시 경선을 하라. 고 하니까 박병훈 의원이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또 김원길 위원장도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딸려 들어와서 김석기 의원과 그 김원길 위원장이 이제 경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공천자 결정이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이제 김석기 의원이 물론 이제 큰 부담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다시 시작하겠지만 이분이 공직자 출신이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도 강조하셨듯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은 목숨을 걸더라도 절차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추측하면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 또는 저희들이 정치 평론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런 의외적인 공천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특수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김석기 의원한테 주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은 공관위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그 경선 과정에서 두 번이나 무효를 선언하면서 다시 줬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제 나왔는데 당선이 되었다. 이게 지금 정말 천년고도 신라 천년고도라는 경주에서 일어나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행태이고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미래통합당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정치인들, 경주시장도 계시고 경북도지사도 계시고 또 경북 지역의 도당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지역이 사람도 없고 역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훈련도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천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다시 대구 경북을 대표해서 하겠다? 공직자 출신인데 이것은 이분의 정치적 역량 문제를 떠나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이 이번에 포항, 경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분들을 보고 다시 미래통합당이니까 표를 줬다. 이제 이런 거는 어쨌든 결과는 우리 받아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참여했던 분들은 통렬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칙 없이 이루어진 공천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예,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앞에서는 제가 이제 좀 그 원칙론적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이 그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거의 사라졌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것은 전제하고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내려꽂기 공천을 하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처음부터 그 어떤 그 권위 주체 그게 이제 공관위를 세웠으면
그 공관위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정으로 끝까지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관위의 그 결정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공천 과정에 사실 뭐 되돌아보자면 그 자유한국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이 처음에는 약간 호평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뒤에 여기에 대해서 흔들기가 시작되면서 결국 공관위도 흔들리고 그것을 흔들었던 당의 지도부도 역시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후보들은 다 공천이 된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후보들과 아무 상관없는 선거 지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어떤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당을 제대로 개혁할 수 없으면 단기적으로 비대위를 세워가지고 중앙집권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를 할 수 있는 지금 실력이 없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대안이 없어서 그냥 찍은 거지 좋아서 찍은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물러나신 분에게 이런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우리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당권을 잡고 나서 지난 한 1년 반 동안 만약에 과거와 단절을 하기 위한 그 어떤 그 절실한 노력을 했다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당의 얼굴로 남아 있으니까 사실은 수도권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표를 그쪽으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서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좀 그 황교안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좀 배착이 아니었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그런 다시 미래통합당에 어쨌든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역 정치 고립될 우려를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를 추후에 좀 더 많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총선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코로나19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천에 이어서 코로나19 문제도 좀 다뤄보자면요. 이번 여당이 승리한 데는 코로나19가 참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우리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기도 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제 가장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정부에 도움이 됐던 측면도 있고요. 또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모범이 되는 또 시스템 중에 하나로 이제 그래서 그 자체로는 대구 경북에서 일어났던 이제 대재앙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통을 몰고 왔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을 한번 이제 입증하고 검증해내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을 잘 극복하느냐 또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표준으로 삼겠다고 나오니 고통은 고통이었고 그것을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이제 삼아서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기폭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코로나 자체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관리를 상당히 헌신적으로 잘했다. 특히 거기에서는 주인공으로 반드시 칭찬받아야 할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고요.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하면서 국민 스스로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 요즘처럼 대한민국에 사는 게 자랑스러울 때가 없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하는 것인지 잘 못하는 것인지도 구분 못하고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아닌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드라이브 스루도 좀 따라해보자, 마스크 쓰기도 하자, 거리 두기도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이 이제 되어가고 있고 국민의식이 좋아졌느냐.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겼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기보다는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국민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있느냐. 이것은 오히려 정치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놀라고 거기에 걸맞는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코로나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익이 됐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현상적인 또는 이제 표피적인 좀 분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상상이랄까요? 이런 게 좀 깨진 측면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요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사태를 대처하는 과정이나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 저렇게 허술한 나라들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발전시켜 왔던 우리 나름의 체제를 우리는 스스로 비판을 하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상황에 닥쳐 보니까 민주주의도 지키면서 재난도 관리해낼 수 있는 역량을 우리만큼 갖고 있는 나라가 좀 없더라라는 것이 뭐 우리가 자화자찬한 게 아니고 해외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배워야 된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지난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지난 한 수십 년 동안에 우리가 축적해온 결과가 여기 이렇게 이제 좀 결실이 되었다고 하는 걸 다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보수 야당이 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건 우리 국가 전체의 격이 높아진 거고 여기에는 보수당들도 기여한 바가 상당히 많다. 함께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라고 구도를 잡았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 이제 내부적으로 비판을 하고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그렇게 뭐 세게 하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한국을 배우겠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보수당을 이끄는 분들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좀 많이 집중되었던 우리 지역은 보수당을 여전히 택했는데 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이 그 보수당의 일종의 착각도 중도 표심을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래통합당의 이제 입장 위치에서 보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했지만 이제 수도권 쪽으로 확장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제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래를 놓고 생산적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미래통합당은 미래에 대한 전략도 부족하고 정책적 대안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니 과거 회귀형으로 심판형으로 이렇게 쭉 가버리니 자 이전 선거까지는 이게 좀 먹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제 이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계속 과거 회귀형으로 돌아가서 심판하자고 해버리니 결정적으로 전략에서 패착을 스스로 만들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 경북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합심해서 이 국난을 극복할 것이냐를 놓고 정책 경쟁을 해 갔더라면 과연 이런 정도의 선거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미래통합당에 높은 지지율을 주고 25석 전체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왜 이 지역에서 갇혀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이 점점 더 좁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에 주는 좀 시사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도 네, 방금 비슷한 말씀하신- 생각이고요. 뭐 연결해서 그냥 뭐 그 뒤에 할 얘기 시간이 없을지 모르니까 미리 먼저 좀 해보면 수도권의 그 의석 분포를 가만히 보시면요.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얻은 것은 서울의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 지역하고 용산 그리고 분당 일부 지역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경기도의 외곽에 있는 농촌 지역에서 얻었을 뿐이고요. 또 충청도에도 사실 그 도시화된 지역이 아니고 외곽 지역에서 거의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 표를 얻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의석을 얻은 것을 살펴보면 도시화된 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이 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KTX가 연결되고 있는 그 지역들 또는 뭐 그 급행전철이 연결되고 있는 지역, 대표적으로 강원도는 지금까지 보수적인 표심이 지배하다시피 한 곳이었는데 이번에 춘천과 원주라고 하는 지역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을 했어요. 네. 충청도 지역에서도 천안, 아산, 세종 그리고 이제 대전이 전체적으로 다 넘어갔고요. 청주권도 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결국 수도권에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는 식으로 해서는 표를 얻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호남 지역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다든가 아니면 차기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수도권의 선택을 그대로 이어받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민생당이라고 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굉장히 선수가 높고 요란한 분들 아니겠어요? 예외 없이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 호남은 지금 수도권과 연결되는 선택을 이번에 한 것인데 영남은 수도권과 어떤 의미에서는 단절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어떻게 이어야 될 것인가? 저는 수도권의 강남 3구 그 주변 지역과 가치적으로 연결하는 선택을 해서는 영남의 미래가 과연 있을 것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다고 할지라도 그 중도 표심을 다시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당을 개혁하고 또 영남의 표심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좀 바꾸어 가지 않으면 네. 과연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네, 네. 다음번 선거에는 이게 가능하겠는가? 다음번 선거가 1년 이제 반 정도 뒤에 시작이 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좀 그런 면에서는 한국 정치 전체를 위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런 총선 선택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TK 홀대론 얘기를 잠깐 했지만요. 뭐 차세대 방사강 가속기 뭐 산업 유치를 두고도 우리가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소외돼서 혹시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런 염려들도 하시는 것을 뭐 이해는 하는데요. 사실은 그 염려의 출발점이 이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염려가 좀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그래도 믿는 바는 한국 정치가 뭐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거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 야당과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를 만든다느니 마느니 하면서 그 뒤처리에 골몰해 있습니다만은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번 정기국회가 지나고 나면 곧바로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을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를 두고 이제 굴러가게 될 가능성이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180석이라고 하는 이 집권 여당이 과연 하나의 색깔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호남과 그 외의 지역의 연대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굳건히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점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 야당 내부에서 혁신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정치의 뇌관이 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오히려 집권 여당 안에서 차기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인 경쟁 과정에서 혹시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역시 이제는 2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좀 생각하면서 좀 어떤 생각들을 모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이번에 싹쓸이를 했다고 미래통합당이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밀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지역 정치에 대해서 조금 국한해서 이야기를 이제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인물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지역 정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근원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이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늘 이제 그 과메기 공천이나 뭐 호떡집 공천이나 막대기 공천 받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인물을 이제 키워내야 되고 그런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시도는 얼마나 해봤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포항에도 김정재 의원이 이제 일단 재선을 했고 사실 프리패스 했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된 경쟁 한번 안 하고 지난번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막 이제 그대로 받았던 거고 김병욱 후보도 물론 개인적 인품은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고 듣고 있지만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북대 다니다가 서울에서 보좌관 생활하다가 그냥 이제 꽂혀서 온 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지역민들이 과연 얼마나 분노했느냐 또는 얼마나 이해를 또는 설득을 당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정말 냉정하게 이제 지역 안에서 좀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자, 없기 때문에 받을래? 없더라도 키울래?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지역에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한 사람을 내세웠으니 이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4년, 8년, 12년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만약 요청을 했다. 그러면 중앙당 공관위에서 야, 이 사람 배제하고 야, 그래도 낙하산 꼽자 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 이제 포항 지역 또는 이제 경주 또는 이제 경북 그 우리 동부 지역 쪽에 있는 이제 정치인 또는 지금 현재 시도의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재를 한 번이라도 키워보려고 했느냐. 저는 그런 게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 그것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낙하산이 맞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내세워서 당연히 공천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포항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경북 동부 지방 지역의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추천한 사람 공천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중앙당이 거부할 수 있느냐. 중앙당 탓만 하지 말고 지역에서 오히려 힘을 모아서 이런 절차나 과정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서 하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인물론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고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유권자 선택의 중요함을 말씀해 네네. 주셨고 이제 2차적으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인재를 키우려면 포항 지역에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을지 뭐 이제 예를 사례들이 들어서 제가 있을까요? 이제 독일에 가보면 독일 그 이제 정치에서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정당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지역별로 정치 아카데미가 다 존재하고 그 정치 아카데미의 예산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통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정치적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있죠. 연방 제도라는 특징도 있고 또 독일의 특수한 정치 문화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낙하산 공천에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럼 포항 지역만의 독특한 이 정치 문화를 만들어서 여야 관계없이 여기에도 훌륭한 기업인도 있고 훌륭한 원로도 있고 훌륭한 지식인도 있는데 이분들이 정치 아카데미 같은 거를 보수 진보 문제를 떠나서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 경험을 좀 더 많이 쌓도록 중앙정치 무대에 좀 진출하기도 하고 해외에 또 가서 공부를 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장차 이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들이 1년, 2년에는 결판 날 게 아니지만 5년, 10년, 20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해 나간다면 충분히 저는 이 지역의 자원으로도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많고 또 교수님은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네, 많이 뭐 해보셨을 이제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고요. 뭐 저도 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는 조금 더 급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선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뭐 중요한 문제이긴 할 거예요. 그 의회 안에서의 역학구도를 보면.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포항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분들이 서울에 갔을 때
서울에 있는 사람들, 유권자들과 또 공론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 그 새로운 방향과 관련해서 포항 주민들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그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시대 정신에 대한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또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당선인들께서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의 서사를 갖고 있는지, 혹은 그런 시대 정신의 서사를 아예 배제하고 그냥 시대 정신의 서사는 보수 야당의 지도층 몇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말 잘 들을 사람들을 그냥 당선시킨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항을 포함한 이 경북 동해안 지역은 역사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뿌리져 박힌 지역이기도 하고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 중화공업을 앞세운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근대화가 성공을 거둔 지역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낙후된 7번 국도 말고 여기 지금 동해안의 고속도로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서 보듯이 낙후되었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중첩적인 어떤 상징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여하이 잘 배합을 해가지고 이 포항이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잘 살게 되고 더 민주화되고 더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이 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를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공론장에 펼쳐줄 수 있는 배포가 크고 비전이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건 또 사실은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와 같은 식견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면에 있어서는 글쎄요, 지금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과연 이와 같은 어떤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이나 그 의석을 전혀 얻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도 저는 이와 같은 어떤 그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 시대 정신에 대한 서사를 여하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지지할 수 있다. 특별히 차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이고 바로 이와 같은 어떤 큰 정치인을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분명히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느냐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으로 정치 지도자로 성장해 가느냐 이제 이런 이제 논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서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뭐 선수나 경력으로 치면 박명재 전 의원도 있었고 박병석 국회부의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병석 국회부의장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인재니, 자, 지금 이제 과거에 그러면 새누리당이든 아니면은 그 자유한국당이든 지금 미래통합당이든 자, 대선 후보로 당당히 나서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타고난 성품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제 현장 정치에 진입을 하고 나서 끊임없는 시도, 실패, 성공, 이런 반복들을 통해서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자, 이미 지나간 분들은 지나간 분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제 그 김병호 의원이나 김정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좀 완전히 다르게 좀 먹을 필요가 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 운으로 됐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자리를 갖게 됐다면 특정 정치 세력의 줄을 선다거나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보다는 정말 지역 발전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내 삶과 직결되느냐,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균형 발전적 시각, 또 그리고 좀 이제 이념지향적인 이제 선택,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정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정치 지도자로 올라서서, 야, 저 사람 다음에 꼭 경북도지사가 되면 좋겠네. 아니, 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군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지역민들이 요청하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마음가짐과
또 열망,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해야 이 지역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결국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사람이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가 된다는 그 믿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그 지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지역 정치에 국한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전체적인 총평도 있어야 했고 또 수도권과 전국적인 것과 떼어내서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참 짧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국인 교수님부터 오늘 못다 하신 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또 꼭- 지역 정치 미래를 위한 이야기도 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2022년 4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정치 시계가 돌아갈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조금 잊으시는 점이 있는데 2022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거의 동시에 치러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에 했으니까 4년 동안은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만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방의회의 구성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구성이 과연 그 시대에 걸맞는 것인가를 판단할 기회가 곧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첫 번째 정기국회가 끝날 정도가 되면은 아마 물밑에서 이제 대선 후보 경쟁과 또 그 도지사 또 시장 후보 경쟁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꿈틀꿈틀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2년 뒤에 연속되는 선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안정이 될 것인지 아닌지의 결판이 난다. 아직 이 전체 시리즈가 끝난 게 아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계한 평론가님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뭐 180석을 얻고 또는 대구 경북에서 25석이 미래통합당으로 몰표가 된 어떤 것이든 저는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이다. 다만 이것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점프업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대구 경북 특히 이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이 지역 내에서 어떤 자원들을 개발하고 키워갈 것인지를 특히 기득권이라고 하시는 기업인이든 아니면 지식인 그룹이든 아니면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든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낙하산이다 이런 거 없이 우리 지역의 훌륭한 자원을 우리가 키워서 우리 지역을 맡기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의존보다는 독립이 낫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저는 수혈보다는 자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혁신 역량은 이 지역 안에서 키우고 만들어서 널리 전파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되는 것이지 혹시라도 TK 패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어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냐.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 현실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미래의 비전이다. 현실과 미래를 놓고 열심히 뛰어간다면 이 지역에서도 훌륭한 자원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경북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참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정치인분들은 이 부분을 잘 헤아리시면서 국정에 반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열띠게 토론해 주신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시사토론도 인사드리겠습니다.